한밤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걔네 그 논쟁 생물학 역사를 통틀어 가장 쓸모없는 논쟁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셔라는 분입니다. 유전학자이면서 통계학자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 우생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젊은 시절에. 근데 그래서 생물학적 베이스가 굉장히 충만한 통계학자였습니다. 저분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피어슨이 굉장히 저 시대를 주름잡고 막 이랬지만 시간이 오랜 흐른 지금쯤 더 존경을 받는 건 피셔라고 합니다. 결국은 베이스가 뭐냐? 피어스는 통계학이 베이스였다. 네. 근데 반면에 피셔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을 전공을 했고 우생학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게 베이스로 깔려있는 상황에서 통계를 접목하게 되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피어슨과는 굉장히 달랐게 되겠죠. 그래서 대통합의 인재로서 급부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실험에도 굉장히 열정이 능했어요? 있어서 맨델이 완두를 재배하면서 8년 동안 뭐 43가지 뭐 품종의 완두를 재배했다 막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본인 피셜에 따르면 내가 해마다 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그 재배한 결과를 통계 처리했다. 라고 이제 장당하게 기록을 남길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실험적인 데이터도 모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통계학적 업적이 있지만 스스로를 소개할 때는 항상 자연과학자라고 소개를 했대요. 나는 수학자나 통계학자보다는 자연과학자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생물학에 어떤 큰 마음을 두고 있었던 통계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뭘 했냐면 역사적인 논문으로 평가받는 게 1918년에 나온 저 논문인데요. 맨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딱 떨어지는 유전 형질들이 이제 서로 이제 자손들에게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유전되는, 그러니까 분리된 상태로 유전되는 이걸 얘기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 개체랑 친척인 개체, 부모인 개체, 뭐 자매인 개체, 뭐 사촌인 개체, 다양한 개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들 간에 그러면 그 차이는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내가 자손의 입장에서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이 부모의 형제가 있을 거고 나의 형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나의 같은 혈통의 친척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아예 남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예 나랑 상관없는 남이 있을 거고. 그럼 유전의 어떤 우리는 지금 유전율이라는 용어들을 이제 쓰긴 하지만 저 당시엔 그런 용어들이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만약에 남과 나의 차이보다 친척과 나의 차이는 덜 나지 않을까? 그죠? 근데 부모랑 사촌을 비교하면 부모가 내가 더 가깝지 않을까? 네. 즉 같은 유전 인자의 유전이라 할지라도 가중치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 이 그림이 생물 측정학자들의 네.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피셔는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게 바로 맨델리안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거를 어떻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네. 한다면 피셔는 뭐라고 봤냐면 저 하나하나 A, B, C, D, E, F, G 저게 유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요. 저 하나하나의 유전자들이 그 맨델의 유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식으로 이제 유전이 일어나면 그게 종합돼서 결과적으로 자손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가 움직이는 것 자체는 맨델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조합이 맞아요. 달라질 수는 결국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형태로 뭔가 나오겠죠. 총합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 총합이 어쨌든 자손에게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것이 맨델주의자들의 반박으로 쓰였던 거인데 같은 거를 가지고 피셔는 맨델주의자 쪽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통계적으로 풀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 논문이 되게 되고요. 통합의 중심에 있었던 건 기니피그였다. 그래서 이 그림은 유전자가 많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기니피그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너무 많은데 각각의 효과는 작다. 그리고 대신에 그 결과가 합산되어서 나타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맨델 유전의 발레가 아니라 다유전자 맨델 유전의 사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너네 이제 그만 싸워. 어. 근데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통합을 이루었다라고는 하지만 저 그림을 가지고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셈이 됐냐면 맨델의 손. 맨델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잖아요. 네. 여기에 같이
넣게 된 거죠. 아. 맨델주의자들과 결을 같이 하는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퍼넷 사각형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저 퍼넷 박사님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피셔 박사님은 결국은 이제 중립은 아니었고 네. 이쪽 편에서 저쪽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통합을 이루었다라고 표현이 되고요. 주장을 요약하면 연속 변이도 맨델 유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지점이고, 그래서 생물 측정학파의 통계 기술 자체는 존중했지만 그들이 하는 생물학적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결국은 그 앞에 등장했던 맨델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구되었던 웰던이나 피어슨이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비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연속 변이만이 자연이 본질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과정에 대해서도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맨델의 완두 실험을 그 당시에 이제 인위적이다.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폄하한 것도 아니고 비판한 것도 아니고 이쁘게 나왔다고 폄하하는 건 과학적이지 못하다. 그렇죠. 맞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통계적으로 계속 맹공격을 퍼부었던 피어슨에 대해서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존경하지만 당신은 유전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했다. 생물학적 베이스가 너무 이제 부족한 것 같다. 특히 내가 화가 나는 지점은 기존에 맨델이 연구한 그 업적에 대해서 진지하게 읽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약간 그 융합적인 인재였던 거죠. 양쪽을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 취약점들을 잘 파고들어서 보완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적당한 비판들을 할 수 있었던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이후의 회고, 저거는 피셔 박사님이 한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걔네 그 논쟁, 생물학 역사를 통틀어 가장 쓸모없는 논쟁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맨델 유전이 맞는 거였고, 그래서 생물 측정학파가 비난을 하다 맨델을 보니까 이해를 못해서 걔네가 이해력이 딸려가지고 비난을 하는 바람에 논쟁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되게 쓸데없는 논쟁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생물 측정학은 진화론적인 직관, 그건 옳았지만 유전적 메커니즘을 놓쳤다. 그게 이제 약점이 됐고, 피셔는 이 점을 문제를 삼아서 이제 논의를 진행시켰다. 그래서 피셔의 역할은 결국 중립적 통합이라기보다는 맨델 중심 유전학을 표준으로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된 셈이 되어버렸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저분 때문에 유전학의 맨델이. 아버지가 맨델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나라들의 영향을 받은 뭐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뭐 어디 전부 다 유전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맨델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배우게 됐던 거죠. 이 논쟁에서는 맨델주의자들이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주해야 되는 함의는 이런 특정 이론들이 여러 개가 난립을 했을 때 그래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논문을 써보자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지금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많은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과학의 역사들이 사실은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아름답지 된 않아요. 거는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냥 과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과학이고, 게다가 과학 전공 서적, 뭐 교과서 여기 실려 있는 것들은 마치 이제 과학자 사회에서 모두가 잘 이렇게 아름답게 합의를 거친 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도출된 아름다운 이런 결과물들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사실 이면에는 그 이외의 것들이 많이 작용한 맞아요, 결과일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 그렇죠. 요거를 또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들어온 상황에서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니었죠. 네. 우리가 맨델이 연구한 게 틀린 것도 아니었고, 맨델주의자들의 주장도 틀린 게 아니었고, 다 일리가 있었어요. 게다가 피셔가 마감을 찍은 그것도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있진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진 않은데 그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놓고 가르쳐야 할 때, 그리고 이걸 놓고 배워야 할 때 이것만이 옳고 이게 유전학의 전부다라고 받아들이거나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유전학 수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떤 유전학 수업이 필요할까라고 해놓고 왜 이 역사를 길게 뽑아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이 부분은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멘델로 시작을 해. 멘델이 유전학의 아버지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게 먼저 역사적으로 먼저 시작이 돼서 그런가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이런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로 여기 들어와 있다라는 거를 즉 유전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은 존재하고 그중에 하나로서 멘델의 이론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뿐이지 이것만이 맞고 이걸로 모두를 설명할 수 있어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요거를 함께 다루는 게 교육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생각이 진짜로. 들고요. 그래서 결국 논의는 이거죠. 이제는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중학교 교과서 목차예요. 5단원 생식과 유전 단원에서 이제 유전을 배웁니다. 유전의 첫 번째가 바로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로 시작을 해요. 멘델이 밝힌 유전 원리 1, 2가 있고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모의 활동으로 알아보는 유전 현상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걸로 유전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이게 유전의 전부는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유전 현상이 다 이 멘델의 법칙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얘기해주고 싶어요. 교과서는 굉장히 정제되고 함축된 문장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최대한 뭔가 이 안에 그걸 담으려고 하면서 쓴 표현들인 거예요. 옳다구나. 본문에서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넣어봤는데 네. 그냥 옛날이랑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그림에 보면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 형질이 이래서 다들 어떤 게 우성이고 어떤 게 열성인지 다 이제 구분해 써줬을 거거든요.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위에 설명도 보면은 사실 여러 형질을 부모에게 물려봤는데 어떤 거는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구분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써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 중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저렇게 좀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멘델의 법칙을 설명을 하긴 해야 되니까 네. 오른쪽 하단에는 뭐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쓰여 있기는 해요. 맨 전에 유전 원리에 따르면 뭐 이런 열성과 우성 자녀가 모두 태어날 수는 있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은 같이 적혀 있긴 합니다. 가운데부터 볼까요? 5개념 바로잡기에서 우성은 우순한 형질일까? 저게 가장 대표적인 5개념이죠. 전통적인 5개념이죠. 그래서 저거 아예 교과서에 넣어줘서 우성은 우수한 게 아니라 이 작종 1대에서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따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면 그 표현 서술하는 방식 자체가 뭔가 이렇게 단호하게 단정적으로 끊진 않고 멘델이 알아낸 거고 멘델이 이걸 했어. 멘델이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이런 실험을 한 거야라고 멘델 케이스로 계속 좁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고요. 그다음 오른쪽은 마무리 지으면서도 멘델의 유전 실험과 유전 원리는 어떤 의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도 물론 지금은 여러 가지 오히려 이게 예외하고 특수한 상황인 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뉘앙스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이라는 아까 문서 자체만 보면 옛날에는 똑같네. 뭐 멘델로 시작하고 멘델 들어있고 막 이러네라고 이제 보이긴 하는데 교과서 서술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래도 서술 방식에서 계속 변화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물론 큰 틀에서 뭐 되게 혁신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면 교육과정에 저렇게 있는데 내 맘대로 막 이걸 빼고 넣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안에서 최대한 노력 중이다.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 아. 이런 지점들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적으로 보인다. 저게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다만 이제 설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고등학교입니다. 생물의 유전 교과서고요. 저도 아직 실물은 본 적이 없는. 왜냐면 새 교육 과정이라서 누구도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누구도 배워본 적 없는 교과서예요. 어쨌든 과학이 오랫동안 뭐 생명과학 1, 생명과학 2, 화학원, 학수 이런 체제가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보면은 여기는 사람의 유전으로 시작을 해요. 생물의 유전이라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때랑 마찬가지로 좀 우리가 친숙한 걸 넣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기도 우성, 열성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다양한 형질들이 있다. 가운데 눈 색깔이나 피부 색깔 같은 경우는 그래도 노력했어, 3개, 4개 노력했어. 이렇게 넣어주려고 노력했다. 네. 이제 이런 점에서 있고요. 여기도 이제 애들이 너무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멘델의 유전에서 나온 형질 유전되는 원리 한번 넣어줬고 좋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옛날에는 없었을 것 같은 아래쪽에 보면 이제 유전 연구하는 방법들에 대한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이라고 해서 뭐 통계조사법, 쌍둥이 연구,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중을 그러니까 너무 멘델 막 우와 이 대립 형질로 막 이렇게 막 척척척 돼 이것만 너무 강조하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을 안배를 했다. 여기도 뭐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뭐 아까 뭐 퍼넷 사각형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저렇게 좀 완화된 표현으로 넣어주려고 노력한 게 저는 이제 옛날 교과서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게 보였고 또 이제 생식하고 연관지어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죠. 역시 뭐 가계도나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익숙한 거긴 한데 미맹 기억난다. 그렇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예시가 더 많았어요. 많이 축소가 된 게 이후에 여러 가지 의학적이나 생물학적 연구에서 이거는 알고 보니 단일 유전자 유전이 아니라 다유전자 유전이고 뭔가 좀 더 복잡한 환경의 영향이나 이런 게 좀 더 크게 들어와라고 한 것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남아있는 것들이 저 정도다. 이런 거고요. 예전에 봤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이대현 네. 교수님 그 할 때 보였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저 왼쪽 아래에 있는 저 도표와 그래프 저게 이제 사람의 피부 색깔 유전에 대해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떨어지는 뭔가 뭐 극단적인 하얀색과 극단적인 진한 갈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 굉장히 많은 조합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연속적인 변이로 보여진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만 봐도 알잖아요. 가끔 흑인 백인 결혼하고 그럼요. 흑인 우리 아시아인 결혼하면은 중간 색깔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동양인들 중에서 간혹 백인들보다 더 하얀 피부를 있어요. 가진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연예인분들 그분들도 보면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인종적인 구분이라는 게 어떤 생물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분류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서 같이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약간 그런 부분에 좀 덜 다뤄지긴 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표준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은연중에 좀 더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은 있거든요. 역사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왜 우리가 유전학을 이렇게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는가 이런 얘기를 다루었고 그냥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잘 살아남은 것이 결국 유전학자들에게 쓰여진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본인들의 주장을 담아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됐고요. 각 나라에서 다 됐고 그걸 바꿔보려는 시도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체계 자체의 문제를 느끼고 순서를 바꿔보자. 바꾼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어느 걸 바꿔볼까? 이렇게도 가르쳐보고 저렇게도 가르쳐보고 효과가 어떤지 보자.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계속 꾸준히 이제 미국에서 혹은 뭐 영국에서 유럽에서 해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실패한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타협적으로 봤을 때 아까 교과서 일부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저런 식으로 어쨌든 노력하고 있다. 이게 단정적으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모르지 않는다. 유전학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모르지 않아. 몰라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말하는 게 알죠. 몰라서 이렇게 말하고 가르쳤던 건 아니야. 알긴 아는데 어쨌든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니 그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문서만으로 보면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네. 너무 과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계속 노력은 해야 돼요. 네. 네, 계속 교과서를 쓰든 교육과정을 하든 아니면 이제 수업을 하든 다양한 분야에서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더 바꿔야겠고 그다음에 좀 더 다른 형태의 순서나 구성도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생물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필수적인 것들이 중학교 과정, 뭐 초등학교 과정, 뭐 고등학교에서도 1학년층 공통과정 요즘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공통 과목에 좀 더 늘려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유전학을 왜 이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현실에서 유전학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 교과서 속에서도 얼마나 선생님들의 그리고 교육자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배경까지 오늘 다 한꺼번에 와우. 한번 알아봤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